재혼이요? 에휴, 이 나이에 무슨 재혼입니까? 누가 물으면 손사래부터 치던 제가 결국 짐을 싸서 낯선 아파트로 발을 들인 건 60살 어느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지 5년. 국밥집 서빙을 하며 몸을 혹사시키다 보면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슬퍼할 기력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던 그 남자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창호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다 바쁘다고 재촉할 때 천천히 하세요. 바쁘신데. 하며 웃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제 휘청이는 발걸음을 눈여겨봐주고 퇴근길 걸음 속도를 맞춰주던 그 든든한 뒷모습에 제 남은 인생을 다 맡겨도 좋겠다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입을 모아 말했죠. 야, 명자 너 팔자 고쳤다. 그 나이에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나?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 해가 뜨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딱 2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모르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평온하던 일상이 무참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아들이 짐가방을 들고 들이닥치고 뒤이어 딸까지 아이들을 앞세워 제 앙치마를 붙잡더군요. 분명 나쁜 남편도 아니고 대놓고 못된 자식들도 아닌데. 그런데 왜 저는 이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점점 투명인간처럼 지워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집안 식구들이 저에게 어떤 요구를 했길래 60살 제가 이토록 서글픈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딱 한마디만 반복합니다. 명자 씨, 조금만 더 이해해줘요. 저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편과 살기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하며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할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고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혼자 이 갈림길에 선 저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 그럼 제 가슴 답답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살 김명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저는 일부러 몸을 들볶으며 살았습니다. 슬퍼할 틈, 그 틈바구니를 조금도 만들지 않으려고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국밥집 커다란 솥에 육수 냄비를 올립니다. 점심 피크가 지나면 끊어질 듯한 허리를 툭툭 두드리며 퇴근하고 저녁엔 그저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듯 잠이 들었죠. 외로울 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을 느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몸이 고단하면 마음은 조용해지는 법이니까요. 텅 빈 밥상도, 불 꺼진 어두운 현관도, 주인을 잃은 맞은편 빈 의자도 그저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가끔 누군가 혼자 지내기 외롭지 않으냐 물어오면 저는 애써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휴, 바빠 죽겠는데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니면 정말 내 진심인지 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국밥집 홀이 한창 북적거리던 시간, 저는 뜨거운 뚝배기 2개를 양손에 들고 바삐 움직이다
그만 발이 툭 엇나갔습니다. 순간 몸이 휘청하며 기울어지는데 누군가 재빠르게 제 팔꿈치를 단단하게 받쳐주더군요. 괜찮으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늘 혼자 조용히 국밥을 드시던 단골 손님 창호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뚝배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고 저도 얼른 몸을 추스르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목소리가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옆 건물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집에만 있으면 몸이 근질거려 일자리를 찾으셨다더군요. 연금도 나오니 돈 걱정은 없지만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고.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는 모습에서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그는 식당에 올 때마다 짧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육수가 유난히 깊네요. 많이 바쁘셨죠? 오늘 손님이 참 많던데.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혹은 두 마디. 그런데 그 짧은 말들이 어찌나 따뜻하게 가슴에 와닿던지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가는 시끌벅적한 식당에서 오롯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걸어준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식당을 나서는데 골목 어귀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창호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퇴근하시는 거죠?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워요. 가깝더라도 타세요. 이 시간에 혼자 걸어가시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요. 반짝이는 깔끔한 차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니 은은한 향기가 났고 히터는 제가 탈 것을 알았다는 듯 미리 따스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퇴근길 찬 바람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몸이 그 온기에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 앞에 내려주고 나서도 창호 씨는 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끝까지 확인하고서야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100m 너머로 멀어지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길 차 한 번이 밥 한 끼가 되고 공원 산책이 되었습니다. 창호 씨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무거운 짐은 먼저 가로채 들었으며 헤어질 때는 꼭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바쁘게 사느라 잊고 살았던 외로움이 창호 씨를 만나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와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을 나눈다는 것, 밥을 먹을 때 맞은편에 온기가 있다는 것,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창호 씨를 만나는 날엔 아침에 눈이 더 번쩍 떠진다는 거리요. 육수를 올리면서도 오늘 저녁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어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5년 동안 그저 버티기만 했던 하루하루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도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창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도 이제 그만 혼자이고 싶어요. 저는 그 투박한 손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떨리는 설렘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종일길을 헤매다 드디어 앉을 자리를 찾은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믿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남은 생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합가 첫날 창호 씨의 아파트는 눈이 부실 정도로 넓고 깔끔했습니다. 방 3개에 탁 트인 거실, 창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공원 전경까지 국밥집 냄새가 찌들어 있던 낡고 좁은 빌라에서 홀로 5년을 버텨온 저에게는 그곳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다 풀고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명자야, 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위로에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창호 씨였습니다. 세수도 안 한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을 기웃거리더니 서슴없이 앞치마를 집어들더군요. 명자 씨, 내가 도울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유, 괜찮아요. 거의 다 됐는걸요. 에이, 이제 둘이 사는데 같이 해야죠. 얼른 이리 줘요. 3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이 주방에 들어온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밥 차려라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도 도와주겠다는 말은 꿈속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찌개를 퍼담으면서 채소를 다듬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란히 마주 앉아 먹는 우리의 첫 아침 식사. 창호 씨가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크게 한술 뜨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명자 씨, 이 김치찌개 맛이 왜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내가 5년을 혼자 끓여 먹어봤는데 도저히 이 맛이 안 나던데 신기하네. 별거 넣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네요. 아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최고예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다정한 칭찬의 수저를 든 손이 어색해져서 저는 괜히 밥알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이번에도 창호 씨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옆에 섰습니다. 헹구는 건 내 전공이니까 맡겨요. 얼른 끝내고 같이 커피 한잔 합시다. 나란히 서서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 쌓아 흐르는 물소리,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소리. 이 평범하고 사소한 풍경이 왜 그렇게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가 볼세라 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같이 사는 거구나. 창호 씨는 살림도 참 야무졌습니다. 공무원 시절부터 몸에 밴 꼼꼼함 덕분인지 가계부도 직접 정리했고 집 안 곳곳은 늘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그러면서도 저를 위해서는 아낌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 장 보러 가요. 냉장고 좀 든든하게 채워야겠어. 마트에 가면 제 손에는 무거운 것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직접 밀며 이거 먹어볼래요? 명자 씨, 저거 좋아하잖아 하며 제 취향을 먼저 살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제가 지갑이라도 꺼내려 치면 그는 단호하게 저를 막아섰습니다. 명자 씨는 지갑 꺼내지 마요. 우리 집 살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처음엔 그 호의가 어색해 한사코 사양했지만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경비 수당도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내가 이 돈 안 쓰면 어디다 써요. 명자 씨 잘 먹고 푹 쉬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꽃집 앞을 지나는데 창호 씨가 불쑥 걸음을 멈추더니 분홍색 화분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거 거실 창가에 두면 딱 좋겠네. 아침 햇살 받을 때 명자 씨 얼굴처럼 화사할 것 같아서요. 제 평생 저 같은 사람에게 화사하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괜히 딴청을 피우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꾹 참았지만 가슴속에선 이미 봄꽃이 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창호 씨의 그 다정한 온기는 낮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진 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우면 그이는 제 거칠고 마디 굵어진 손을 가만히 자기 가슴팍으로 가져가 덮어주곤 했습니다. 명자 씨, 그동안 참 험한 세상 사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내가 당신 외롭지 않게 끝까지 아껴줄게요. 그의 나직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저는 평생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밤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양정성을 다해 어루만져 주는 그 따스한 손길. 남편 먼저 보내고 차디찬 침대 위에서 혼자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던 그 지독하고 시린 세월을 창호 씨는 그 뜨겁고 단단한 가슴으로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60 넘어 다시 찾아온 이 꿈 같은 밤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아이처럼 잠드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밤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은 또 어찌나 정겹던지요. 젊은 시절 고생담부터 자식들 키우며 울고 웃던 기억까지 창호 씨는 제 지루한 옛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명자 씨, 당신 오기 전엔 이 집이 꼭 무덤처럼 적막했어요. 이제야 정말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네.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정말 잘 지내봅시다. 저는 대답 대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믿어도 되겠다.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창호 씨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호 씨의 그 지극한 다정함이 오직 저 하나만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의 다정함은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에게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혼하고 2달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호 씨는 경비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집안은 여느 아침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고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저는 순간 국자를 든 채 손을 멈췄습니다. 열쇠도 아니고 초인종 벨소리도 아닌 비밀번호. 이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덩치 큰 남자가 큼직한 배낭을 한쪽 어깨에 털썩 걸치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창호 씨의 아들, 재현 씨였습니다. 36이면 한창 일터에서 땀 흘릴 나이인데 평일 아침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나타난 모습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왔냐? 창호 씨는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을 반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표정 관리하며 찬장에서 국그릇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아침 드실 거죠? 어서 앉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재현 씨가 꺼낸 말은 짧고도 묵직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당분간만 좀 있다 가도 될까요? 창호 씨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살피더니 이내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면 쉬어가야지. 며칠 있다 가거라.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펐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아버지가 등을 떠밀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 해도 정말 딱 며칠이면 끝나는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어느새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은 또다시 보름이 되었습니다. 재현 씨가 그렇다고 특별히 모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들어올 때면 깍듯하게 어머니라고 불렀고 어른들보다 먼저 수저를 드는 법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작은 결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게 제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넉넉히 사다 놓은 음료수는 점심만 지나면 빈 병이 되어 있었고 내일 아침 찌개에 넣으려고 사다 둔 두부 한 모가 저녁이 되면 감쪽같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창호 씨가 먹었나 싶었지만 범인은 따로 있었죠. 화장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새로 꺼내놓은 샴푸통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뽀송뽀송하게 말려둔 수건들은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들어온 뒤로 모든 끼니에 3인분이 필요해졌습니다. 국도 더 한가득 끓여야 했고 반찬 가짓수도 하나둘 늘려야 했죠. 자연스럽게 마트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졌고 생활비가 슬금슬금 바닥을 드러내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니까.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창호 씨 앞에서 아직은 눈치가 보였습니다. 재혼한 지 고작 2달인데 아들 재워주는 일로 사내 못 사내 하며 얼굴을 붉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창호 씨가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있던 재현 씨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무를 묻히다 본의 아니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새로 구상하는 게 좀 있는데요. 초반에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한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2달 안에 꼭 갚을게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나중에 내어주마.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는 건 엄연히 그 집안일이니까. 나는 아직 이 집에서 모르는 척
못 본 척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 창호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오늘 갈비찜 했어요?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네. 재현 씨가 고기 좋아한다고 하셔서 좀 준비해 봤어요. 재현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극적였고 창호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녁 노을처럼 평화로운 광경이었죠. 그날 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명자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일 뿐이야. 그 생각이 제발 맞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보름 전보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훨씬 더 무겁게 파고든다는 것을, 혼자 쓰던 고요한 주방이 어느새 세 사람의 시중을 드는 일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재현 씨의 그 낡은 배낭이 현관 신발장 옆에 오늘도 여전히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요. 잠깐이라던 그 염치 없는 말들이 언제부터 슬그머니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건지 저는 지금도 그 시작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재현 씨가 배낭 하나 메고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재현 씨가 처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부터 손꼽아 보니 벌써 32일이 지났더군요. 잠깐만 신세 지겠다던 그 염치 없는 말이 어느새 한 달을 훌쩍 넘겨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눈치를 보며 조심하던 재현 씨가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을 제 집인 양 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은 당연하다는 듯 수시로 열어젖혔고 제가 내일 쓰려고 사다 놓은 과일도 묻지 않고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으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채널을 돌리다 툭 던지듯 묻더군요. 어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인사치레라는 건 알지만 그 태도가 손님에서 식구로, 아니 시중 받아야 할 상전으로 바뀌어 가는 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다시 불거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창호 씨가 TV를 보고 있는데 재현 씨가 슬그머니 옆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빌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요. 딱 300만 원만 더 해주세요. 야, 저번 것도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잖냐. 그건 이번 사업 터지면 한꺼번에 다 드릴게요.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아버지. 창호 씨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결국 힘없이 내뱉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보내주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500만 원도 소식이 없는데 또 300만 원이라니. 2달 안에 갚겠다던 호언장담은 이미 누더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이 집안 경제 사정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창호 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명자 씨, 이번 달 생활비에서 300만 원만 재현이한테 좀 쓸게요. 이번 한 번뿐이에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활비에서
그 말이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습니다. 창호 씨가 본인 쌈짓돈으로 대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 둘이 먹고 자고 쓸 생활비에서 아들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꺼낸 그 말이 제 심장을 차갑게 긁어내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겨우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이기도 했고, 이 집에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처지가 되는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재현 씨의 방문은 규칙이 없어졌습니다. 나갔다 싶으면 불쑥 들어오고 들어오면 며칠씩 제 집처럼 머물렀습니다. 올 때마다 인사는 공손했지만 갈 때는 도망치듯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때마다 어김없이 돈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계약금이 좀 급해서요. 아버지, 이번 달만 넘기면 정말 대박 나요. 창호 씨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고 갚겠다는 말은 녹음기처럼 반복됐지만 돌아오는 돈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왔더니 재현 씨가 안방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더군요. 본인 방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도 수압이 약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이겠거니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제 세면도구 옆에 재현 씨의 지저분한 면도기가 놓여 있는 게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내일 아침 국에 넣으려 사다 놓은 달걀 한 판이 절반이나 비어 있더군요. 텅 빈 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큰 용기를 내어 창호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창호 씨, 재현 씨가 오는 건 괜찮은데요. 생활용품이나 식비는 좀 정리가 됐으면 해서요. 살림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요. 창호 씨는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재현이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미안해요, 명자 씨. 다음 날 아침 창호 씨가 재현 씨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타이르는 듯 했습니다. 재현 씨는 건성으로 네, 아버지하고 대답했죠. 하지만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엔 여전히 허락 없는 손길이 닿았고 달걀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창호 씨는 그 뒤로 더 이상 아들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은 했으니 됐다는 건지 아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 눈을 감아버린 건지 그는 그냥 덮어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는 혼자 마트에 가서 달걀 한 판을 다시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닐봉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자야, 너 지금 도대체 뭘 참고 있는 거니? 아직은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게 같이 사는 과정이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골마 터진 마음을 억지로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아지기는커녕 이번에는 아들보다 더한 불청객, 딸이 나타났습니다. 미선 씨를 처음 만난 건 재혼하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창호 씨가 쑥스러운 듯 말을 꺼내더군요. 딸아이가 새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면서 주말 점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받아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고소한 전을 부치고 손 많이 가는 잡채에 부드럽게 젠 갈비찜까지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 잘 보이고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는 미선 씨가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재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어쩌나? 괜히 미움받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선 씨는 양옆에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서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미선이에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얼마나 따뜻하게 내려앉던지요. 재혼한 아버지의 새 부인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미선 씨는 마치 오래전부터 불러온 것처럼 어색함 하나 없이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유, 나도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미선 씨. 밥상에 마주 앉자마자 미선 씨는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이 진수성찬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잡채가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고 맛있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혼자 대충 드시다가 이제 정말 호강하시겠네요. 옆에서 창호 씨가 흐뭇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팽팽하게 긴장했던 제 마음도 그제야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이들도 참 얌전하고 예뻤습니다. 6살 배기 큰애가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귀엽던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미선 씨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설거지는 딸인 제가 할게요. 아이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래요? 내가 할게요. 손님이 어디 있어요? 저희 이제 가족인데. 앞으로 자주 올 거니까 어머니가 얼른 제 수발에 익숙해지셔야 해요.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자주 오겠다는 그 말이 그때는 세상 무엇보다 반가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오시고 나서 아버지 얼굴이 확 밝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혼을 결심하며 밤잠을 설치게 했던 자식들 눈치가 미선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선 씨는 정말 다정한 딸처럼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대요.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어머니, 이 동네에 새로 생긴 빵집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나중에 저랑 데이트 가요. 어떤 날은 손에 영양제 한가득을 들고 들이닥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철 과일을 한 상자 가득 안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창호 씨 눈치만 살피며 돈 빌릴 궁리만 하던 아들 재현 씨와는 달리 미선 씨는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챙겨주었습니다. 결국 제 마음은 완전히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낯선 집에도 이제 내 편이 한 명 생겼구나. 어느 날은 미선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오후 내내 거실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 시집살이 서러웠던 이야기까지. 미선 씨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머니도 그러셨구나. 저랑 정말 똑같으세요. 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다 4살짜리 막내가
제 무릎 위로 스르르 올라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보드랍고 조그만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뭉클한 마음으로 아이의 등을 가만가만 토닥였습니다. 손주를 얻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포근한 감정이었습니다. 제 친자식들은 멀리 살며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처지였기에 이 어린 생명의 온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시린 가슴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가 돌아가며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또 놀러 와도 되죠? 애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언제든지 편하게 와요. 그 따뜻한 승낙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정함이라는 포장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위험한 신호를 알아채기에 저는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처음 부탁을 꺼낸 건 그 따뜻한 첫 만남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평온한 평일 오전이었죠. 거실에서 볕을 쬐며 빨래를 개고 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미선 씨라는 이름에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미선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병원 예약이 잡혀서요. 혹시 애들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딱 2시간이면 돼요. 2시간. 그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걱정 말고 데려와요. 전화를 끊고 다시 빨래를 개는데 묘하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 집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이들이 도착했고 저는 정성껏 간식을 챙겨주고 블록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2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선 씨가 돌아온 건 약속한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 훌쩍 지나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병원 검사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지 뭐예요. 괜찮아요. 애들 잘 놀았는데 뭐. 별일 없었죠? 네, 별거 아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마음 편히 다녀왔네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미선 씨는 특유의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블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별거 아니야. 미선 씨한테 도움이 됐으면 된 거지. 하지만 그날 이후 핸드폰 벨소리는 점점 더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 좀 다녀와야 하는데 애들 잠깐만요. 어머니, 오늘 남편이랑 간만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봐주실 수 있죠? 어머니, 미용실 예약이 오늘밖에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2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흘이 멀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라던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3시간, 4시간. 심지어 어떤 날은 저녁을 다 먹고 밤이 깊어서야 미선 씨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지요. 하지만 60살 고단한 몸으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아이 둘을 온종일 감당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뼈마디가 저리는 일이었습니다. 6살 큰애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고 4살 막내는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놀아주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저녁이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남지 않아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호 씨가 퇴근에 들어오면 저는 이미 넋이 나간 얼굴이었지만 그는 오늘도 애들 보느라 고생했네 하며 제 어깨를 툭 한 번 토닥이고는 이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딸이 아이들을 맡기는 게 마치 당연한 일과인 양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한 게 영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 찬바람을 맞았는지 목은 칼칼하게 부어올랐고 관절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싶어 두툼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어김없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 씨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갈라진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미선 씨,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 목도 붓고 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세요?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응,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어쩔 수 없죠. 쉬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과 어쩔 수 없죠라는 말의 온도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짜증이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프다고 말한 시어머니에게 많이 아프냐는 걱정보다 먼저 돌아온 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난처함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창호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툭 던졌습니다. 오늘 미선이한테 연락 왔던데 몸이 안 좋다고 했다면서요? 네, 몸살이 났는지 좀 힘들어서요. 많이 아파요? 거참. 미선이가 오늘 급한 일 있었다던데 많이 난처했겠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아픈 사람은 나인데 그는 난처해야 할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리도 가슴을 시리게 후벼 파던지요. 미선 씨는 피 섞인 가족이고 저는 남이라 그런 건가요? 하지만 창호 씨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도리를 말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차가운 이불 속에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할 때는 몸이 부서져라 아파도 억지로 나갔습니다. 쉬면 그날 일당이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왜 이 따뜻하고 넓은 집에서도 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미선 씨가 건네주던 파스 한 장, 다정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조건 없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길들이기 위한 기대였을까요? 저는 그제야 서글픈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아들에게는 밥 해주는 사람, 딸에게는 공짜로 손주 봐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 서늘한 생각이 한번 가슴에 박히자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유난히 숨이 찼습니다. 며칠째 집을 지키는 아들 재현 씨의 딸 미선 씨가 또 급하다며 맡기고 간 아이 둘까지. 저는 꼭두 새벽부터 5 식구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밥을 짓고 애들 간식을 챙기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서너 번씩 돌리고 나니 어느덧 점심이었죠. 무릎은 끊어질 듯 욱신거렸고 마디마디 손가락은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오후에 겨우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마른 세수를 하는데 방에서 나오던 재현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더군요. 어머니, 저녁엔 삼겹살 좀 먹고 싶은데 나중에 장 볼 때 사다 놔주실래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통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재현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넘은 36살 건장한 사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조차 제 손으로 사오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사오는 것도, 불 앞에 서서 굽는 것도, 기름기 가득한 불판을 닦아내는 것도 결국 다 제 몫이 될 거라는 걸 그놈도 알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짧게 대답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칼날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창호 씨가 들어오자 집안엔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재현 씨는 이미 상전처럼 식탁 상석에 앉아 젓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창호 씨는 흐뭇한 얼굴로 자리에 앉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허허, 오늘 메뉴는 삼겹살이네. 명자 씨, 고생 많았어요. 저는 지글거리는 불판 위 고기를 뒤집으며 가슴 깊이 눌러 담았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 오늘 창호 씨랑 재현 씨한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식사 끝나고 셋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창호 씨가 흠칫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재현 씨가 여기 온 지 벌써 2달이 넘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생활비 문제,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지 방향을 좀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재현 씨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창호 씨는 곤란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지금 밥 먹는데 일단 먹고 나서 합시다. 먹고 나서.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끝났습니다. 재현 씨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 일어서자 창호 씨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재현아, 너도 잠깐 앉아봐라. 마침내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재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재현 씨, 내가 몰아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언제까지 있을 건지 알아야 저도 살림을 맞추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도 갚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재현 씨는 대답 대신 억울한 표정으로 창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저 역시 창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그가, 제 남편인 그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제겐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이윽고 창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씨, 우리 재현이 지금 많이 힘든 거 알잖아요. 자식이 저렇게 고꾸라져 있는데 부모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조금만 더 이해해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해달라는 그 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던지요. 재현 씨 이야기만 나오면, 미선 씨가 애들을 맡길 때면
창호 씨는 언제나 그 뒤에 숨었습니다. 애들이니까, 힘들 때니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이해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창호 씨.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죠. 기약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명자 씨, 우리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봅시다. 재현이도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재현아? 재현 씨는 기다렸다는 듯, 네, 아버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식탁에 남아 식어버린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창호 씨는 이미 제게서 등을 돌려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호 씨는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만 있을 때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단호해지겠다고 달래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엔 서글픈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식들 문제 앞에서 창호 씨는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재현 씨가 선을 넘고 미선 씨가 제 노동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무례함은 결국 창호 씨의 침묵이라는 허락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미선 씨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 저녁까지 해먹고 가던 날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는데 소파에 앉아 미선 씨와 깔깔거리며 웃음꽃을 피우는 창호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화목한 풍경 속에 도저히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안방문을 닫았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서류상으론 창호 씨의 아내여, 이 집의 안주인이라 불리지만 저는 그저 이 집을 굴러가게 만드는 무색무취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아이를 보고 집을 치우는 손길은 분명 실존하는데 정작 이 집의 진짜 이야기가 오갈 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창호 씨와 그 자식들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그들만의 성벽 밖에서 저는 여전히 찬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명자야, 너 여기서 대체 뭐하고 있니? 대답 대신 거실에선 여전히 그들만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가두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목을 조르는 사람도 없는데 저는 그날 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재현이가 집을 지키고 있을까? 오늘은 미선이가 또 애들을 들이밀까? 오늘 창호 씨는 또 나에게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며 손을 잡을까?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이런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잿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국밥집에서 종일 서빙을 하던 시절엔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고단해도 아침이면 눈이 번쩍 떠졌는데 말입니다. 오늘 창호 씨가 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퇴근길엔 어느 골목을 같이 걸을까? 그 설레는 마음 하나가 저를 숨쉬게 하고 살게 했었는데 지금 저에게 아침은 그저 감당해야 할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창호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명자 씨, 재현이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는 게 있다는데 내가 조금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달 생활비에서 좀 빼서 써도 될까요? 또
또 생활비였습니다.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지 저는 이제 세는 것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메고 있던 앞치마를 천천히 벗으며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창호 씨, 네, 말해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창호 씨가 소파에 앉으려다 말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재현 씨 들어온 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빌려간 돈은 소식도 없고 우리 생활비는 밑빠진 독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미선 씨 애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진을 다 빼놓고요. 저 창호 씨랑 오순도순 둘이 살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창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재현 씨도 미선 씨도 악한 사람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창호 씨, 우리 둘 사이에 선이 있어야 가족 간에도 선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먼저 그 선을 지켜줘야 저도 자식들한테 마음을 열 수 있는 거라고요. 창호 씨가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자 씨,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재현이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명색이 아버지인데.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도와주는 것과 끝도 없이 퍼주는 건 달라요. 갚겠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될 뿐 언제까지라는 약속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창호 씨는 머쓱한 듯 거친 손등만 비벼댔습니다. 미선이 애들도. 명자 씨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싫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당연하게 애들을 맡기는 게 반복되니까. 제가 말라 죽어가는 거라고요. 당신 눈엔 정말 그게 안 보이세요? 지독하리만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호 씨는 한참 만에야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미안해요, 명자 씨. 내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나 보네. 당신이 다 받아줄 거라 믿었던 것 같고. 그런데 나도 이 나이에 자식한테 매몰차게 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식과 아내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노인의 고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현 씨의 낡은 배낭은 현관 옆에 버티고 있었고 미선 씨의 전화는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창호 씨는 미안하다고 말만 할 뿐 아들에게 단호하게 호통치지도 딸에게 선을 긋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재혼하기 전 국밥집 퇴근길에 창호 씨와 나란히 걷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때는 이 길이 왜 그리도 좋았을까요? 아무 말 없이 보폭만 맞춰 걸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던 그 길을 지금 저는 혼자 걷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호 씨는 분명 좋은 남편입니다. 다정하고 배려 깊으며 저를 아끼는 진심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남편이 자식 앞에서 한없이 약한 아버지가 되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참고 살 수 있을까요? 당장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창호 씨가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는 밤이면 그래, 이 정도는 견뎌보자 마음을 다잡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저 현관 옆엔 아들의 배낭이 놓여 있을 것이고 딸의 전화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창호 씨는 또 조금만 이해해 달라며 제 희생을 빌려가겠지요. 그 그림이 머릿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지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혀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을 당장 나갈 용기가 제게 있을까요? 다시 그 낡고 어두운 빌라로 돌아가 혼자 밥을 차리고 불 꺼진 현관을 열며 빈 식탁 앞에 앉는 그 지독한 고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창호 씨 없는 아침이 얼마나 시리고 무거울지 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죽은 듯 참고 살 것인가? 창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으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이 집을 걸어나갈 것인가? 60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사람 곁에서 조금씩 나를 잃어가며 사는 것과 사무치게 외롭더라도 온전한 나로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덜 불행한 것일까요? 저는 지금 남편과 살기 위해 그의 자식들을 밀어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저 견뎌야 하는지 그 가혹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